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HNN이라고 하는데 하이노스 뉴스가 러시아 노바텍의 LNG 비즈니스 최근 상황을 비교적 잘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보도는 노바텍이 지난 2020년에 대우조선의 발주에서 지금 건조 중인 현존 세계 최대 부유식 LNG 저장 장치인 FSU 이 두 대가 이제 거의 완공이 돼서 한 대는 수일 내에 그 옥포조선소 출발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기 수에즈 운하 지나서 노르웨이 앞바다 거쳐서 무라만스크까지 이제 배달이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한 대는 대략 한 6개월 후에 인도대에서 저 캄차카 지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배 이름도 지금 다 나오고 있네요. 무라만스크로 가는 1호기 이름이 샴이라고 하고 SAAM, 2호기는 코략 KORYAK 이렇게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21년 그 가을경 대우조선의 옥포조선소 옥포 12야드 거기 두 대가 건조 중인 모습을 구글 어스로 찍은 것 같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은 금년이죠. 23년 2월 9일 지난주네요. 옥포조선소의 두 대가 다른 장소에서 지금 건조 중인 모습을 찍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이제 북극 항로 중에서 러시아 쪽 연안을 지나가는 그게 이제 북동 항로 노스 이스트라고 하는데, 그 모습 이제 자세히 나와 있고, 거기에 제가 파란 사각 박스로 표시해 놓은 것이 야말 그 LNG 생산 기지이고요. 붉은색 동그라미 두 개 제가 쳐놨는데 노르웨이 국경 쪽 그 무라만스크 지역 표시되어 있고요. 저 무라만스크 지역은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LNG 그 저장 허브가 된다는 것이고, 저곳에 이제 샴 FSU를 조만간 설치한다는 것이고, 저 위쪽 캄차카 지역에 캄차카 LNG 허브에는 코략 FSU를 대략 금년 하반기에 설치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야말에서 생산된 LNG를 아크7급 쉐빙 LNGC 사용해서 무라만스크와 캄차카로 1차 배달해서 여기에 일시적으로 저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일반 LNGC로 환적을 해서 무라만스크에서는 유럽으로, 캄차카에서는 아시아 고객에게로 LNG를 배달하겠다. 이게 지금 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FSU의 용량은 한 척당 LNG 36만 큐빅미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 초대형 그 LNGC 표준 사이즈가 뭐 17.4만 큐빅미터도 있고, 또 이걸 더 늘려서 18만 큐빅미터까지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최대 용량 18만 큐빅미터짜리 두 대 분량을 저기 저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무라만스크, 캄차카에 각 한 대씩 저렇게 운영을 하면은 연간 2천만 톤 LNG 판매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산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LNGC로 환정하는데 시간은 대략 한 12시간 걸린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노바텍의 저 LNG 생산 기지 야말반도에 있는 거, 그거는 북극해 얼음에 갇혀 있는 곳 아닙니까? 팔 곳은 유럽과 아시아뿐이고, 그래서 그 배달하려면은 얼음을 깨고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저 배달을 말이죠, 뭐 여름에만 뭐 배달할 수 있고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LNG는 24시간 365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연중 무휴로, 즉 여름은 물론이고 한겨울에도 배달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아크7급 최첨단 그 쉐빙 LNGC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러시아의 그 핵심 전략 자산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아크7 LNGC는 일반 LNGC보다는 더 비싸고 더 무겁고, 그래서 연료비도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아크7 LNGC로 전 구간을 배달하는 것보다 위에서 본 것처럼 LNG 허브에서 환적을 해서 일반 LNGC로 배달하면은, 그러면은 연간 저 배달 비용, LNGC 운영 비용이 대략 한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게 그 프렌치 머리템
아카데미니까 아마 프랑스 해운대학으로 번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주임 교수라는 분이 산수를 해보니까 저런 결론이 나왔다. 이런 것도 그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한겨울에 얼음이 가장 두꺼운 가령 3월, 4월경이 가장 두껍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런 북동 항로를 지나가려면은 뭐 2월도 마찬가지고요. 1월, 2월, 3월, 4월 이럴 때 저 북동 항로를 지나가려면은 아크7급 쉐빙 LNGC 그러니까 쉐빙 LNGC 선으로는 최첨단인데 저것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원자력 추진 전용 쉐빙선이 앞에서 얼음을 일단 깨부숴서 길을 내주면은 그 뒤를 아크7급 그 쉐빙선이 따라가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전 영상에서 본 적이 있죠. 그래서 노바텍의 그 LNG는 원가가 더 비쌀 것이라는 거 당장에 알 수 있습니다. 아크7 쉐빙 LNGC도 준비해야 하고 LNG 환적 허브도 지금 2군데나 운영을 해야 하고 그 필요할 때는 원자력 추진 전용 쉐빙선이 추가로 또 사용돼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비용 다 고려하면은 가령 카타르의 LNG보다는 현재의 그 원가가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 시베리아 얼음 땅 파면은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묻혀 있다는 거니까 그거 캔에서 팔면은 그 달러가 생기는데 저 비싼 원가 고려하더라도 남는 장사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우의 그 수주 금액은 한 7억 4,800만 달러라 그러고 이게 이제 2월 중에 저 수주 금액의 절반 상당이 이 잔금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국가 전체로는 선박 수출로 잡히는 거고 대우조선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로 잡히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FSU와 관련된 대우조선의 러시아 리스크는 모조리 해소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그 러시아 리스크도 이렇게 사실상 다 해소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노바텍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겠는가? 그건 바로 가령 그 프랑스 GTT의 멤브레인 화물창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 또 스위스 ABB사의 그 쉐빙 추진 시스템 그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 이 다 그 유럽 회사이기 때문에 그 EU의 그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EU에서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 그 제재를 강화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 노바텍이나 저런 데도 GTT나 ABB 이런 그 회사들이 더 이상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이거 화물창 저 기술 서비스 이런 거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거, 이게 앞으로 노바텍의 가장 큰 리스크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이 이행 중인 경우에는 다 그 이행 중인 계약의 마감까지는 다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건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대우의 저 FSU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화물창과 관련된 이런 어떤 그 서비스는 그 이전에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전쟁 전에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 돈만 주면 이행하면 된다. 근데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른 걸 다 팔아도 저 돈 줘서 저거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자산인데. 그래서 사실상 그 돈 못 받을 위험은 그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러시아 리스크라는 게 가령 그 저기 드릴십 그 리스크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아크7 그 쉐빙 LNGC 그 수주 받은 것 중에서 아직 건조에 착수하지 않은 게 있다고요. 요거는 원칙적으로 그 화물창 사용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노바텍의 쉐빙 LNGC 확보 전략이 지금 차질을 빚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저 LNG 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아주 이거 노바텍으로서는 큰 리스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전에 자세하게 이제 다룬 영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론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아직 건조에 착수하지 않은 그 쉐빙 LNGC에 대해서 한국형 화물창 KC2
요 KC1과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KC2 사용을 이 전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저는 이렇습니다. 이거 공개적으로 완전 투명하게 그러니까 GTT사에도 밝혀버리고요. 예. GTT도 뭐 노바텍이 미워서 기술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EU 법이 그러니까 EU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제 주는 것이고 한국은 EU법 지배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정부와도 이게 잘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우리는 남은 계약 이행하는 정도에만 이거 사용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기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러시아 추가 계약을 수주해서는 안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침략국 아닙니까? 침략국은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게 국제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국제 질서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경쟁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